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지도에서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 있을 만큼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겨우 살아남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쟁 전략이라곤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제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고요?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북선의 정교한 설계, 화차의 혁신적인 화력, 산성의 공동체적 방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15세기, 16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니요. 왜 세계전쟁사는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 거대 제국의 정복 전쟁보다 덜 중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프랑스 전쟁사 교수장 피에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정복한 자가 아닌 살아남은 자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장 피에르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 피에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전쟁사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은 유명한 전쟁터들의 지도로 가득 차 있고 책장에는 천장까지 두꺼운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전쟁을 연구해 왔는데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전투를 치렀는지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가 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략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과 탱크, 배, 비행기 모형들이 진열된 유리 진열장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물건들은 매일 저에게 세계를 형성한 큰 전쟁들을 상기시켜주죠. 저는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규칙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제 목소리가 넓은 강의실에 울려 퍼지죠. 많은 무기와 군인을 가진 큰 나라들은 이기고 작은 나라들은 진다고요. 승자는 땅을 차지하고 부유해지며 패자는 물러나 역사 속에서 잊혀진다고 설명해요.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들이 어떻게 부와 기술을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연구해 왔으니까요. 저는 이 강대국들이 역사상 최고의 군사적 사고와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더 큰 나라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때 저는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어요. 기술이나 현명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운이라고요. 이 생각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죠. 봄날 아침 제 책상 위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한국의 다채로운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저를 초청해 전쟁사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벽에 걸린 지도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한 영토 사이에서 겨우 보이는 작은 반도에 불과했어요. 혼잣말로 한국이라고 중얼거렸는데 제 목소리가 책으로 가득 찬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들이 진지한 전쟁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강력한 이웃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인데요. 의심이 들었지만 초청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곳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고 그들의 학생들에게 유럽의 전쟁 전략을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진짜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어 고마워할 거예요. 정확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먼저 옷을 넣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3권을 넣었어요. 만족스럽게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이 여행은 간단할 거예요. 제가 가르치면 그들이 배우고 저는 기념품과 아시아 교육에 관한 짧은 기사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파리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 구름 아래로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정이 전쟁사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쉽게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제가 결코 배울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 엔진이 동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웅웅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면서 제 군사 역사에 대한 이해가 곧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님의 비행기가 한국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를 한국 성곽과 전쟁사를 전문으로 하는 민혁 교수님이 맞이해 주셨어요. 민혁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시며 저 같은 유명한 전쟁 역사학자가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심각한 전쟁에 대해 저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민혁 교수님은 현대적인 건물들을 가리키며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제 강의 노트를 확인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그의 설명을 반쯤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으로 바로 가는 대신 민혁 교수님은 저를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국의 역사를 좀 봤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물관에는 고대 한국의 무기, 지도, 전투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유럽 배와는 매우 다르게 생긴 한국 선박의 상세한 모형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 특이한 배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민혁 교수님은 그것들이 거북선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590년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의 가장 위대한 장수인 이순신 장군이 설계한 배라고 했어요. 저는 거북선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이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큰 일본이 이길 수 없는 특별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날 나중에 저의 방문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영수라는 또 다른 한국 동료를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상세한 전투 기록이 담긴 오래된 책들을 가져왔어요. 영수 씨는 이것들이 이순신 장군의 실제 전쟁 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각 전투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함대보다 훨씬 큰 일본 함대를 어떻게 여러 번 이겼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했어요. 저는 세심한 그림과 메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과학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가정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강의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전투 전략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 교수님은 저를 해안도시로 데려가 거북선의 실물 크기 복제품을 보여주셨어요. 민혁 교수님은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거북선의 실제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붕은 적군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쇠못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방향에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앞쪽의 용머리에서는 적선을 위협하기 위한 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 속에서 배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었어요. 이 배가 언제 설계되었는지 물어봤죠. 민혁 교수님은 1590년대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배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700척이 넘는 배를 보냈지만 이순신 장군은 불과 몇십 척의 배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함대가 수백 척의 적함을 물리칠 수 있는지 분명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혁 교수님은 인내심 있게 웃으시며 명량해전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는 저에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 함대 133척에 맞서 싸운 좁은 해협의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민혁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이 해협의 물살이 몇 시간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활용해 물살이 자신의 배들에게 유리할 때 공격했다고 해요. 일본 배들은 강한 조류에서 잘 조종할 수 없었고 서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세심한 계획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민혁 교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이긴 후에도 단순히 축하하지 않고 항상 후퇴하는 일본 배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다시 모여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는 적들이 도망가도록 허락하면 나중에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대요. 전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심하게 기록된 군사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날씨 조건, 배의 위치, 심지어 적군의 심리까지 포함한 모든 전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저는 유럽 전쟁사에서는 승리의 영광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의 생존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민혁 교수님은 정확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게 전쟁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거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패배가 국가 전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했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일기의 번역본을 늦게까지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사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방문 넷째 날, 저는 남한산성이라고 불리는 큰 산성으로 안내받았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혁 교수님은 한국의 산성이 유럽의 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혁 교수님은 유럽에서는 성이 보통 왕과 귀족들을 위해 지어졌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은 귀족들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귀족을 섬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민혁 교수님은 한국의 산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공동체 피난처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적이 공격할 때 군인, 정부 관료, 그리고 일반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산성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나라를 지켰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산봉우리 주변으로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돌담에 놀랐어요. 담장 안에는 창고, 우물, 그리고 생활 공간이 있었습니다. 민혁 교수님은 이 산성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몇 달 동안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음식, 무기를 저장했고 자체 물 공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방어에서 역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투어에 함께 참여한 영수 씨는 한국은 영국을 보호하는 바다나 스위스를 보호하는 산과 같은 자연 장벽이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장벽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산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그것이 산의 자연적인 윤곽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매우 똑똑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어를 만들기 위해 지형을 활용했다고요. 민혁 교수님은 방어자들이 화살이나 초기 형태의 총을 쏠 수 있는 벽에 특별한 구멍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들은 한 명의 방어자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수의 군인으로도 훨씬 더 큰 공격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특히 물 저장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큰 석조 탱크가 빗물을 모았고 산 깊숙이 파인 우물도 있었어요. 저는 유럽 성의 포위 공격에서는 물을 차단하는 것이 종종 방어자들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혁 교수님은 바로 그거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의 산성 설계자들은 생존이 긴 포위 공격을 계획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단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산성들이 단순한 군사 전략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한국 사회가 위협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뭉치는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고대 성벽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저는 한국이 수세기 동안의 위협을 통해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 독창성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가 저를 한국 역사적 무기들의 특별 전시회로 데려갔어요. 저는 원시적인 활과 화살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무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위에 여러 개의 관이 달린 나무 수레를 가리키며 이것이 화차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에 200개의 로켓 추진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명의 궁수가 동시에 발사하는 것과 같았지만 작동하는 데는 몇 명만 필요했다고 해요. 저는 놀라움으로 화차를 살펴보며 이것이 언제 발명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수 씨는 15세기라고 대답했어요. 1590년대 임진왜란 동안 일본 침략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수 씨는 저에게 다양한 한국 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활은 종종 기사도의 상징이었고 스포츠에 사용되었지만 한국의 활은 순전히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궁수들은 300야드가 넘는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활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럽의 장궁보다 짧았지만 나무, 뿔, 힘줄이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숙련된 한국 궁수들은 말을 타면서도 정확하게 쏠 수 있었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병대는 더 큰 적군에 대해 극도로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초기 한국 화기로 넘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간단해 보이는 대포를 보여주며 한국이 전쟁에서 화약 무기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이 황폐포 대포는 휴대가 가능하고 단 2명의 군인이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무기들을 같은 시기에 유럽 무기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더 큰 적에 맞서는 작은 병력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유럽의 왕실 무기처럼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되지 않았지만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국에서 무기는 부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그것들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다고 해요. 한국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모든 무기는 가능한 한 효율적이어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종종 적보다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여기서는 각 군인과 각 무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드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정확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게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고향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무기도 전술도 특히 국민의 생명도 낭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평생 연구해온 유럽 전쟁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그 전쟁들은 종종 제국을 확장하거나 부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한국의 전쟁은 전적으로 생존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저는 전쟁 전략에 대해 말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유럽과 미국의 위대한 전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방문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것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전쟁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더 큰 나라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유명한 프랑스 교수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배운 것은 한국의 군사 역사가 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것은 뛰어난 전략, 혁신적인 무기,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함께 일한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전투 대형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지 우연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조류, 바람, 그리고 적의 심리를 연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지 13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적함을 물리쳤는데 그것은 운이 아니라 천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한국의 산성이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화차와 다른 한국 무기들이 어떻게 더 작은 병력이 더 큰 병력을 물리칠 수 있게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종종 영광, 부 또는 새로운 영토를 위해 전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생존을 위해 전쟁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전투가 문화와 국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종류의 전략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계산된 전략이었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0년 동안 전쟁 역사를 연구했지만 한국에서의 이번 주가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수세기 동안 발전한 전략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전략과 함께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의 후 민혁 교수님과 영수 씨는 한국 역사에 대한 저의 친절한 말에 감사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군사 역사와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에 제 눈을 열어주었다고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 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했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곳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요. 이제 한국의 역사가 전략적 사고, 혁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제 학생들은 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군사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과 전쟁과 생존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예시도 포함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군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장 큰 나라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어요.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 더 똑똑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단결해야 했던 곳에서 온다고요. 저는 한국 방문과 그곳에서 배운 전략, 공동체, 그리고 생존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교육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전쟁 역사에 대한 제 전체 이해를 바꾸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장 피에르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강당에 앉아 학생들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전쟁 전략이 왜 세계 역사책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장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했을 거예요. 큰 나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니까 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세계 역사는 주로 정복한 나라들의 시각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영국, 프랑스, 미국. 이들은 확장하고 정복했죠. 하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어쩌면 더 중요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전쟁사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장 피에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원 효율성입니다. 유럽의 전쟁은 종종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보급품을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럭셔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죠. 사람, 지형, 기술.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투묘가 있는 전통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혁 교수가 선물로 준 것이었죠. 이 활을 보세요. 유럽의 활보다 짧지만 여러 층의 재료로 만들어져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이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법이죠. 강의가 끝난 후 민혁 교수는 장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군요. 민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쟁 연구가 단순히 승리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문화, 생존, 그리고 인간 정신의 기록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장 피에르는 숙소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대 성벽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나라가 수천 년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새 책의 첫 페이지를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진정한 전쟁 역사는 정복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적응하고 혁신한 자들의 이야기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장 피에르는 자신의 오래된 전쟁사 교과서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다음 강의에서 학생들은 처음으로 로마군과 몽골군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수나라 침략 저지와 이순신의 해전 전략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사 연구에 바친 장 피에르는 이제야 비로소 전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생존과 지속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장 피에르 교수는 파리 대학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유럽 전쟁사 콘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현대 군사 전략의 역사적 뿌리였어요. 원래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주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콘퍼런스장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가득했어요. 장 피에르가 단상에 올라 작은 나라들의 생존 전략, 우리가 간과한 군사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스크린에 띄우자 많은 학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전쟁사의 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작은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이 개발한 놀라운 방어 전략입니다. 그는 이순신의 거북선과 명량해전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차와 같은 혁신적인 무기와 산성의 공동체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청중들 중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영국 역사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이런 작은 나라들의 전술이 정말 오늘날의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장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근대 게릴라 전술과 비대칭 전쟁의 많은 원칙들은 이미 수백 년 전 이순신과 같은 지휘관들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현대적 전략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싸웠던 이러한 작은 나라들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콘퍼런스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장 피에르의 책 살아남은 자들의 전쟁사 잊혀진 전략과 전술은 출판 즉시 학계의 관심을 받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비판했지만 많은 젊은 학자들이 그의 새로운 관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연구가 현대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의 한 전략 분석가는 장 피에르의 책을 인용하며 비대칭 전쟁의 역사적 사례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장 피에르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배움을 구하는 자로서였죠. 그는 민혁 교수와 함께 아직 방문하지 못한 역사적 전투 현장들을 탐방했습니다. 고려시대의 항목 유적지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활동했던 지역, 그리고 백제가 수나라의 침략에 맞섰던 요새들까지. 한 저녁 그들은 남한산성의 성벽 위에 앉아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질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와 지혜의 문제였어요. 민혁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쟁사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관한 것이죠. 장 피에르는 이제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력과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전략적 지혜가 가장 작은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